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밖에서 본 한국 강예신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놀라셨고 그리고 한국으로 전화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한국 이태원에서 할로윈데이를 맞아서 여러 가지 그 이벤트가 이태원에서 열렸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압사로 150명 이상이 숨졌고 역시 또 150명 정도가 부상당했고 그 가운데 중상자도 있고 몇백 명 지금 실종 신고도 받고 있고 아마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요. 이 뉴스는 너무나 세계적으로 큰 뉴스인데 한국 밖에서 본 한국에서 아직 그 전해드리기에는 여러분들께 뉴스로서 제가 거의 도움이 못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이 내용은 한국에서 접하시는 게 현재 이 상황에서는 가장 그 빠른 여러 가지를 아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뭐 어떠한 이유에서 어떻게 이렇게 사고가 났든지 정말 이런 때마다 뭐 그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처음에 이제 사건이 발생하고 지금부터 오늘 내일 사이에는 여러 그 원인이라든가 더 직접적인 간접적인 원인 같은 것이 나올 것이고 할로윈데이와 한국, 이태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얘기될 겁니다. 그리고 이태원 하면은 한국에서 가장 그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미군 부대가 평택으로 가면서 그 미군들이 많이 그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아시아 다른 국가에서 할로윈 데이를 맞아서 한국을 관광하면서 이태원 쪽으로 많이 갔었다는 그런 얘기도 됩니다. 지금 희생자는 거의가 10대와 20대로 알려져 있고 심정지 상태를 겪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호흡곤란을 느끼셨다고 하고 약간의 그 내리막길이었다고 하잖아요. 팬데믹 이후였기 때문에 할로윈 데이에 이렇게 더 많은 젊은이들이 모이지 않았는가 이런 전문가들 얘기도 많이 그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미국 사람들도 이태원 클래스라는 그 넷플릭스에서 드라마를 많이 봤었기 때문에 더 충격을 받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일찌감치 미국이 그 어제 토요일이었는데도 사고가 나자마자 바로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은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세계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이 다 마찬가지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태원이 국제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그 상당 부분 신원들이 피해자의 신원들이 파악이 됐었고 사건 당시에 무슨 마약에 관한 신고 같은 것은 없었다라는 한국 정부 그 법집행관들의 수사기관들의 발표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저 아마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레이티스트 뉴스가 나왔을 수도 있고 그저 세계의 어느 나라에서 어디서 살던 여러 가지 그 느낌과 또 조의를 표하는 그런 마음 정도밖에 전해드릴 수 없다는 것 말씀드리면서요. 오늘 뉴스는 해야죠. 그래도 한국 밖에서 본 한국 무거운 뉴스들이 많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는 지금 이태원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고 사건의 현장에 뭐 굉장히 많은 그 한국으로 볼 때는 외국인들도 있었는데 맨 마지막 부분에는 영국 신문 가디언이 한국의 그 소프트 파워의 의미 이런 것들을 사설에서 실었거든요. 어느 나라 중요한 신문이 주요 신문이 한국의 소프트 파워인 문화에 대해서 사설로 쓰는 일은 거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부분은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앞에 몇 가지 이슈는 상당히 좀 무겁다고도 볼 수 있고 진지하다고도 볼 수 있는 뉴스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몇 주일 전부터 여러분들께 미국에서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이고 북한과 대화를 하던 뭐 협상을 하던 해야지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번 주 그러니까 한 2주일 전보다는 한 주일 전보다는 오늘이 더 많습니다. 그런 시각이 앞으로는 주류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많은 것들의 상당 부분은 지난 그 트럼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시간 낭비를 많이 했었던 것 그리고 그 시간 낭비로 인해서 북한이 굉장히 핵 기술이
더 늘어났었다는 것, 이런 것들도 포함이 돼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갔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는 길밖에 없다. 이런 목소리가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CNN 방송이 많은 전문가들을 인터뷰를 해서 이제 그쪽의 내용만 실은 것인데요. 이 전문가들 가운데는 미국인도 있고 한국인도 있고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계도 있고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계가 아닌 다른 북한 문제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먼저 그 엔킷 판다라고 카네기 재단의 이 핵 관련 시니어 정책 연구원이 하는 얘기입니다. 북한을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된다. 우리가 북한이 이랬으면 좋겠다. 아직도 뭐 핵기술이 뭐가 덜 발달돼서 이러한 상태였으면 좋겠다 하고 원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북한의 지금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게 맞다. 안드레이 랭코프 국민대학 교수도 미국에서는 가장 많이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북한 전문가로서 인용되는 분입니다. 이분도 그저 받아들이자.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걸, 핵을 갖고 있고 모든 딜리버리 시스템을 갖고 있다. 심지어 아주 효율적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시스템을 포함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핵물질을 한 45개에서 55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핵 분열 물질을 북한이 갖고 있다는 것으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의견 일치를 보고 있고요. 더군다나 최근에 특히 올 들어서의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어떠한 때에 뭐 시간적으로도 새벽이고 낮이고 밤이고 바다에서고 저수지에서고 그냥 지상에서건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 도구 같은 것도 다 보여줬다는 겁니다. 워싱턴은 당연히 공개적으로 북한이 핵보유국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죠. 한국, 일본 등등등 대만, 아시아에서의 핵무기 경쟁이 일어날 것을 걱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안드레이 랭코프 교수가 됐건 아니면 또 다른 전문가가 됐건 얘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 풀자. 이스라엘식이건 인도식이건, 인도야 뭐 나중에 공개적으로 핵 테스트를 했으니까 문제가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제프리 루이스, 이분 역시 그 몬트레이에 있는 그런 이제 미들베리 국제학 연구소에서 북한 문제 전문가로서 그 대학교에 그 핵 확산 금지, 제임스 마틴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런 센터가 있고 그 센터에서 연구를 하고 계시는 제프리 루이스, 미국에서는 가장 핵 문제에 있어서 전문가에 속하는 분으로 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결정적인 스텝을 밟을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북한 핵 포기시키는 것 안 한다. 받아들이되 대신 뭐 합법적으로 공개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인정하지도 않고 그것 다 해체해라 하는 얘기도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한국에 가서 비무장지대에 가서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의 비핵화를 강력하게 그 입장으로 가지고 가고 있다. 어제 그제도 국무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무부 장관도 그렇고 국무부 대변인도 미국의 북한 핵 입장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비현실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과 인도, 이스라엘은 뭐 1960년대부터 핵 프로그램을 시작을 해서 언제나 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인도도 그랬다가 1998년도에 핵 테스트를 하기 전까지는 그랬죠. 핵 모호성을 유지를 했었죠. 그때 미국이 몰랐겠습니까? 이스라엘이 1960년대부터 핵을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도 모호하게 얘기하는 이스라엘.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으면, 이슈화하지 않으면, 정치적인 문제를 만들지 않으면 미국도 그걸 문제 삼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북한에도 적용을 시키는 방안은 어떤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북한은 더 이상 미국과 대화도 안 한다고 얼마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선포를 했죠.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라면 우리는 할 필요가 없다. 더 개발하겠다라는 겁니다.
대화를 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수록 트럼프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 협상한다고 북한이 분명히 비핵화한다는 것을 믿는다고 유시민 씨가 얼마나 많이 나와서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까? 그때 냉정한 사고를 갖고 있는 미국의 북한 문제 전문가는 한 사람도 북한이 비핵화한다고 믿는 사람도 없었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핵회담이 끝난 뒤에 너무나 실망을 했고 더 열심히 일했고 지금에 와서는 더는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대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예 공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계속 한반도의 비핵화를 얘기를 한다? 그건 기적을 쫓아가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그런 전문가가 있고 한국의 세종연구소의 정성창 박사도 마찬가지 얘기를 한다고 CNN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뭐 리비아 그렇게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이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을 가진 러시아가 계속 핵 위협을 하면서 뭐 며칠 전에 러시아가 핵을 쓸 리가 없지라고 얘기를 했지만 계속 지금까지 핵을 쓸 수도 있다는 위협을 해가면서 미국도 구슬르고 당시에 러시아도 또 얘기를 하고 해서 우크라이나가 그 많은 핵을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로부터 침공을 당한 것을 눈뜨고 빤히 보고 그런데 북한이 이걸 포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적을 쫓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가면 북한은 더 이것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몇 주일 전에 어느 분이었었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장거리에 대해서 더 이상 개발하는 것을 중단한다던가 단거리 이것은 그냥 가지고 있어라 한다던가 이게 바로 군축회담이라는 거죠. 북한은 아주 오래전부터 군축회담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회담할 때도 북한의 속마음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이 당연히 그 비핵화를 하지 그 당시에 유시민 씨가 했었던 말 가운데서 제가 가장 기억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도 아이들이 있는데 본인들의 아이들, 자녀들을 생각할 때 이게 다 핵을 포기하고 뭐 경제적인 이걸 받아서 한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않겠느냐고 얼마나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미국에서는 고개를 절레절레 내둘렀죠. 절대로 북한의 생존 방식인데 거기까지 해놓고 그렇게 굶어가면서 해놓고 북한은 그걸 포기할 리가 없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전쟁은 없었습니다. 리비아, 카다피 이런 사람들 숨지는 것을 보면서 북한이 하겠는가? 그게 상식적인 판단이었죠. 그래서 더 이제 북한의 비핵화를 얘기를 한다면 지금은 당시보다 몇 년 전보다 더 기적을 쫓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라도 지금이라도 그저 차라리 묵인을 하든지 아니면 터놓고 여기까지는 하고 여기부터는 더 이상 하지 말자 이런 협상을 해야지 갖고 있는 것 버려라 하는 협상은 더 이상은 그건 정말 너무너무 비상식적인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는 이런 분위기가 미국에서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요 몇 주일 사이에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 내용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있었던 내용 중에서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똑같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연설이었는데 미국에서 포커스를 둔 것과 한국에서 포커스를 둔 것이 달랐습니다. 유럽에서는 또 유럽 나름대로 포커스를 뒀을 겁니다. 이제 긴 연설을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아니 우리가 언제 핵을 쓴다고 했어? 나는 핵을 쓴다고 한 적도 없었고 서구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반응을 했을 뿐이야.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을 때 그게 목요일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보내지 말아라. 우리 러시아는 보내고 있다고 믿는다. 이렇게
블라디미르 푸틴이 한국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는 살상무기 보내지 않고 있다. 그리고 설령 어떠한 결정을 하든지 한국의 주권의 문제다. 라고 했잖아요.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워싱턴 이그제미너라는 굉장히 보수적인 신문이죠. 워싱턴 포스트와는 반대적인 시각입니다. 한국에서 어떤 아주 진보적인 매체의 진행자가 아주 막 당당하게 워싱턴 이그제미너가 워싱턴 포스트가 보수라고 했던가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그 사람이 잘 모르고 얘기를 한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아주 극진보고 워싱턴 이그제미너는 아주 극보수입니다. 그래서 워싱턴 이그제미너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주 괴기스러운 행동을 하기 전까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강력히 지지했었던 신문입니다. 이 워싱턴 이그제미너의 조엘 게르케라고 딱 라스트 네임 들으면 어떤 인종이다 그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든지와 상관없이 알 수 있잖아요. 조엘 게르케라는 국제문제 전문 스텝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미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잘 심층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 푸틴이 한국에 대해서 말한 것을 두고 블라디미르 푸틴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구나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한국은 공개적으로 방탄조끼라든가 헬멧이라든가 다른 장비 그리고 살상무기가 아닌 의약품을 보냈었죠. 그런데 러시아는 살상무기를 한국이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 보내면 결정했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러시아가. 그래서 보내면 우리 관계는 끝이다. 또 하나를 얘기를 했죠.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과 우리가 북한과 군사 관계를 더 강화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한국이 회피할까? 잘 생각해 보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받는다. 미국 국방부의 계산입니다. 북한은 보내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여기서 푸틴이 우리가 북한과의 군사적인 관계를 강화하면 나만이 한국이 회피할까? 잘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은 지금은 북한으로부터 maybe 받는 게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있지만 부정을 하고 그것을 넘어서 또 러시아가 북한에 줄 수 있는 군사 기술이 있잖아요. 군사 무기도 있고 한국이나 북한이나 다 워낙에 러시아가 무슨 위성이라든가 예전에 달 탐사라든가 군사력이 굉장히 강했었잖아요. 무기에 대해서. 다 그쪽 걸 기반으로 해서 만들잖아요. 북한도 핵 관련 무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 그런 것을 더 줄 수도 있다 하는 얘기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엘 게르케시는요. 러시아가 걱정을 한다 하나 얘기를 했고 때로는 러시아의 정보가 정확하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러시아는 한국이 폴란드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어떤 살상 무기를 줄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러시아는. 이게 이제 한국의 방위산업체가 첫 번째 딜리버리 한 거죠. 폴란드에 한두 달 전쯤 됐나요? 한국이 무기 많이 팔고 있잖아요. 약속도 했고 이미 딜리버리가 되고 있고 탱크하고 곡사포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이제 한국이 발표를 하고 난 뒤에 10대의 현대 K2 전차 주력 전차 서울하고 이제 폴란드 바르샤바 간의 무기 거래 아주 패키지에 이런 걸 나타냈잖아요. 그럼 폴란드는 우크라이나를 그동안 계속 도왔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다음에는 폴란드가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주니까 무기고를 채워야지 되고 폴란드로서는 그걸 이제 구소련 시대에 그런 것을 줬다가 이젠 한국 걸 들여가는 거잖아요. 이제 그 문제 이런 발표가 나오고 나서 블라디미르 푸틴이 얘기를 한 겁니다. K2 탱크 1000대, 곡사포가 672대, 그리고 FA-50 좀 가벼운 라이트 전투기 48대 폴란드가 산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렇게 흘러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러시아는 믿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또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뭐가 좋냐면
인도 태평양으로 쫙 이제 미국이 이런 것을 판을 깔아놓고, 일본도 뭐 돈도 많고 아직까지, 특히 이제 해군력 같은 경우는 해상 자위대 해군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 해외에서는 그런 것들을 잘 모르니까 그냥 해군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해상 자위대의 여러 가지 능력은 미국보다 더 부분적으로 강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딱 중국, 북한 이런 것을 딱 겨냥해서 일본이 이제 좀 뭔가를 해주기를 원하면서, 한국도 나토 회원국이잖아요. 폴란드가 나토 회원국에 무기를 공급을 하는, 이게 이제 방위 산업의 이정표 같은 거잖아요. 미국으로 볼 때는 그러한 것들을 러시아가 좋아할 리가 없죠. 이런 부분 있습니다. 일본이 미국에서 토마호크 미사일을 구입한다. 정규 방송 시간에 잠깐 전해드린 게 있는데, 그땐 제가 어느 매체를 중심으로 전해드렸던가요? 유럽 매체였던 것 같은데요. 먼저 요미우리 신문에서 보도를 했었는데, 오늘은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나 중국으로부터 일본이 위험하다고 생각할 때 그곳까지 공격할 수 있는, 지금까지는 이제 평화헌법이 일본이 2차 대전에서 쥐고 미국 사령부가 들어가서 만들어 놓은 그 평화헌법이, 이 일본이 바로 일본 땅이 공격받는 게 아닌데 이건 중국까지, 한국까지, 북한까지 다다를 수 있는 그런 무기를 뭐 만든다던가 이렇게 할 수 없었던 거잖아요. 그 2차 대전 그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또 미국이 이 토마호크 미사일을 영국에만 팔고 있는데 도쿄에 판다는 겁니다.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일본의 담당 그 대변인이 지금 고려하고 있다 했는데, 미국에서는요 거의 검토가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스트리트저널이 이제 뭐 그 회사라든가 국방부에 인터뷰를 요청하면 코멘트 안 하죠. 노 코멘트 하죠. 그럼 뭐 이러한 것을 어디서 만듭니까? 레이시온에서 만들잖아요.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사도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화를 해봤더니 그 인터뷰를 해주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지스 구축함에 뭐 설치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미국에 토마호크 미사일을 판다면. 그런데 그것도 목표를 딱 설정을 하고, 또 미사일 뭐 유도 같은 것도 해야지 되고, 또 공격 결과도 평가하고 하려면 또 다른 미국의 위성과 다른 센서도 필요하답니다. 지금까지 이제 일본이 그 타입 12라고 해서 개발한 것은 그 타입 12 미사일보다 이 미국에서 들여가려고 하는 토마호크가 한 뭐 1500마일 간다고 하니까 2배 정도는 되네요. 2배 조금 넘나요? 그 정도 거리가, 사정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이, 과거에는 이걸 허용을 하지 않았는데 미국이 허용을 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일본으로서는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북한이 얼마나 많이 쏘고 있습니까? 미사일을. 이런 것도 있지만 우크라이나를 또 봤잖아요.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것을 러시아가 이걸 봤기 때문에. 단지 문제는 미국이 주기는 주는데, 문제는 얼마나 빨리 주느냐, 이런 문제라는 거죠. 미국은 특히 이제 이런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승인을 해야지 되는 단계도 많고 해서 보통 몇 년 걸린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빨리 그 기간을 단축하려고 하는, 이게 지금 거기에 포커스가 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다 됐다는 식으로 미국에서는 보도를 합니다. 제가 이런 보도를 드리면서 한국도 뭔가를 해야지 된다. 정치적으로 여당과 야당이 뭐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뭐를 다 해야 된다 하고 싸울 게 아니라, 일본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5년 안에 뭐 GDP의 2%까지 방위비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한국도 뭔가를 해야지 되는 겁니다. 여당이고 야당이고 상관이 없어요. 북한으로부터의 위협, 일본이라는 나라의 무장화, 이런 것에 대응을 하려면 여당 야당 싸울 일이 아니라 이런 일들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해서 뿐만이 아니라 일본은 노르웨이에서도 영공 베이스에, 영공에서 발사하는 크루즈 미사일을 또 올해 초에 들여오기로 했는데 그게 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노르웨이 것인데도 미국이 아주 무기에 대해서 발달했잖아요. 미국 부품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서 미국에서 부품을 노르웨이에 보내서 노르웨이에서 완성품을 만들어서 올해 초에 이미
일본에 보냈어야지 되는데 영공 베이스 발사 그 크루즈 미사일을 그게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미국 무기가 참 좋기는 좋은데 뭐든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게 단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달라졌다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에는 미국이 일본이 이렇게 무장화하는 것 거부했습니다. 승인해 주지 않았는데 불과 몇 년 사이에 바뀐 거예요. 이게 몇 년 사이에. 한국은 언제나 그 여러 갈래의 의견이 있지만 미국이 우리의 우산이 돼준다고 하잖아. 미국이 다 해줄 거야. 미국의 입장도 어떤 식으로든 바뀔 수 있고 일본이 자체 무장을 하도록 미국이 이렇게 지금 승인을 하고 있는데 한국이 지금 정치적인 싸움을 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물론 미국이 일본이 예뻐서 그런 건 아닙니다. 아시아에서의 더 많은 역할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으로서는 2026년까지 이 장거리 토마호크를 배치를 안 한다고도 하고 할 수도 없다고도 하지만 어쨌든 하기는 한다. 이게 이제 기정사실이라는 것이고요. 앞으로 5년 안에 일본의 이 국방 이건 많이 변한다. 한국은 이 문제에 있어서 한국도 빨리 철저하게 대응해야지 된다 하는 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이제 삼성에서 상징적인 거죠. 뭐 삼성전자 부회장인 이재용 씨가 삼성 전체의 회장으로 임명이 됐잖아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뭐 영국의 BBC 방송이네요. 제가 지금 가지고 온 기사는. 그런데 미국에서도 다 보도를 했습니다. 영국이건 미국이건 어떤 한 나라의 뭐 회장이 임명이 됐다 해서 이걸 뉴스화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삼성은 그렇게 세계적으로 뉴스가 될 만한 이제 대단한 회사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쭉 다 얘기합니다. 영국의 BBC 방송은 뭐 유죄 판결을 받았고 뭐 형량을 받았고 한 반 조금 넘게 살다가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가석방 됐고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사면된 이재용 씨 벌써 54살이나 됐네요. 결국은 재벌 3세가 그 회사의 완전한 회장이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2020년에 사망했죠. 이건희 회장이 2014년도에 입원을 해서 그랬었는데 아무튼 54살 됐고 지금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역풍이 불고 있잖아요. 미국의 테크놀로지 회사도 지난 10년 동안 미국의 많은 경제를 이끌어왔는데 지금 쓰러지고 있어요. 쓰러져가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삼성도 마찬가지로 3분기에 뭐 31% 뭐 이윤이 줄어들었다고 하잖아요. 세계 1위의 메모리 칩, 세계 1위의 휴대폰 제조 회사가. 이 메모리 칩은 아주 더 고급스러운 메모리 칩은 대만이 강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제 삼성이잖아요. 내년 초까지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때이기 때문에 이제 더 안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회장으로 임명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소프트 파워에 대한 가디언의 시각이라는 영국 신문 가디언의 사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가디언의 그 사설 제목이요. 한국 소프트 파워에 대한 가디언의 시각입니다. 그 제목 자체가. 그런데 그런가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가디언의 뷰 맞네요. on 그 Korean soft power 하면서 어떤 때는 소프트 파워가 정말 중요하죠. 팝 뮤직이나 텔레비전 그 쇼를 는 심각한 그 비즈니스처럼 여겨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퍼블릭 외교, 공공 이런 그 외교는 어떤 형태로든 중요하다 하는 소제목을 다뤘습니다. 스퀴드 게임이 94개국에서 방영됐고 넷플릭스의 뭐 넘버원, 옥스포드 영어 사전이 최근에 26개의 한국 단어를 실었고 BTS의 국제적인 차트. 여름에 바이든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만났잖아요. 결국은 군대 가게 됐네요. 아시아에서
그 몇 년 전부터 한류가 이렇게 퍼지더니 서구, 최근에 제가 이 시간에도 전해드렸습니다. 런던에서 한류에 대한 여러 가지 전시가 있었는데 아주 시리어스 비즈니스가 된다는 겁니다. 새우에서 고래로라는 책을 쓴 분이 계세요. 한국 분 아니에요. 슈림 투 고래 해서 한국은 여전히 뭐 이런 부분에서 본인들을 최고가 아니라 미들 파워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뭐 이분의 얘기예요. 그런데 경제, 기술, 특히 문화에서는 강국이 분명하다. 소프트 파워. 그 소프트 파워도 막 강압적으로 뭐 해라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끌어다니는 이 소프트 파워가 대단해서 이게 한국이 갖고 있는 핵무기다라는 농담까지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1980년대 이제 후반에 소프트 파워라는 용어를 만든 한 교수의 얘기에 따르면 국가의 문화라든가 정치적인 가치, 외교 정책 이런 그 모든 것에 다 이제 그게 이제 달려 있는데 소프트 파워를 추구하는 것은 하드 파워가 뭐 군사력, 폭탄, 탱크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간단하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중국이 왜 안 되고 한국이 왜 되느냐를 얘기를 하는데 중국은 소프트 파워에 있어서도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 블랙핑크라든가 무슨 설국역 열차라든가 스퀴드 게임, BTS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막 중국에서는 막 민족주의 이런 것을 막 강하게 부채질을 하고 뭔가 국가가 원하는 형태로만 가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탕웨이 같은 그런 배우가 뭐 노출이 심하다고 그리고 또 무슨 뭐 일본과 연관돼서 거기에 좀 좋게 나중에 이 배우로서 영화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완전 퇴출당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추로 또 뭐 헤어질 결심으로 우리가 또 영화를 한국 배우들과 열연하는 그 탕웨이를 볼 수 있는데 그렇게 국가가 주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대조적으로 한국은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스퀴드 게임, 오스카상 받은 또 패러사이트, 기생충 이런 작품들은 그 국가, 민족주의 이런 것으로 해서 국가에 아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국은 막 국가적인 우리가 왜 공산주의 국가 작품들 보면 그런 것 있잖아요. 재미없잖아요. 설득당하지도 않잖아요. 유치하죠? 한국은 아니라는 거죠. 스퀴드 게임, 반지하 그 흉한 모습을 드러내는 거. 그리고 나니까 정말 생각이 되네요. 그 점에 있어서는 한국이 제일 그렇고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북한에 가면은 외국인들에게 더러운 모습 안 보여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그런 그 국가라는 것에 대한 아첨하는 것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그렇지 우리도 요즘에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해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현대 자본주의의 그 무시무시한 잔혹함, 불평등 딱 해서 이겼다는 거잖아요. 이게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 파워는 정부가 아니라 국가 더 크게 이거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정권이잖아요. 국가에 있다는 그런 인식이 더 큰 인식이 좋다 하는 거고요. 아주 복합적이라는 거죠. 한국이 문화적인 강대국이라는 그것이 나온 원래의 그 원천, 오리진까지 가면은 복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 한 것도 많죠. 김대중 정부 때부터 그 뒤에 모든 보수건, 진보건 정부가 다 한 일이 있어요. 뭐도 해주고 했는데 그래서 정부가 했었던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크레딧을 받아야 된다면 시민사회가 한 일이 더 큰 크레딧을 받아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창의력과 모아 그 모인 그런 것들 두 가지가 합쳐져서 되는 거죠. 결국은. 네. 그래서 2016년도에 박근혜 정부가 수천 명의 예술가와 연예인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는 게 알려지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아버지 때도 그랬었잖아요. 우리 다 학교 다닐 때 뭐 머리 귀 밑 얼만큼 내려오면 안 되고 스커트도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과거에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 일이 있다는 걸 알고 사람들이 막 분노하고 했는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그런 사람들이 언론계나 예술계에서 그 막 독립적으로 모든 것을 성장시키고 만들어내고 홍보하고 방어해서 오늘날 이러한 것들을 키워낸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그 외교적인 진부함 뭐 이런 것들을 다 벗어 던지고 왠지 외교적이라는 건 뭐 매너가 있고 틀이 있고 막 이러고 그런데 아주 날 것을 패러사이트에서 오징어 게임에서 그걸 이제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이기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모스크바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하드 파워잖아요. 군사력이잖아요. 핵이 있는 국가가 핵이 없는 국가를 군화 빨로 이렇게 또 핵이라는 위협으로 짓밟고 있는 건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젤렌스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소프트 파워로 지금 이기고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비디오로 완벽하게 본인의 비디오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 같은 것도 시민들의 그런 것도 공유할 수가 있고 우표 같은 것 만들었잖아요. 용감한 우크라이나인이 러시아의 그 무지막지한 군대를 아주 가뿐하게 누르면서 그 이겼던 이런 것들을 우표 같은 것을 만드는 것도 소프트 파워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그런 것들이 우크라이나를 서구에서 미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다 그 지원하는 데 도움이 크게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정치적인 파워, 하드 파워도 유지하게 되는 거죠. 젤렌스키 대통령도.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 파워라는 것은 굉장히 정의하기가 어렵고 그것을 완전하게 그 마스터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드 파워만큼이나. 하드 파워를 소프트 파워로 가져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우크라이나처럼. 그래서 한국의 소프트 파워에 대한 가디언의 시각은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그 사설입니다. 이 내용은. 자, 여기까지 전해드리면서요. 제가 지금 웃을 타임이 아니죠. 빨리 이제 이 뉴스 끝내고 한국의 이태원 사태를 좀 보면서 내일 아침 정규 방송이 시작이 될 때쯤 되면은 그 이태원의 할로윈 그 사태에 대해서 뭔가 여러분들께 의미 있는 내용을 전해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 뉴스를 팔로우하려고 합니다. 한국 밖에서 본 한국 강혜신이었습니다.